네, 시장 지수 인덱스가 계속 오릅니다. 30포인트가량 올랐어요. 제법 세게 올랐는데 물론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렇게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형주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은 또 증권업종 안 볼 수가 없겠죠. 2021년도 증권업종에 대한 관전 포인트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고요.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해진 질문 말고 잠깐 긴급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차 팬데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도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300명 안팎으로 오늘은 이제 271명 저희가 이제 예측한 수치대로 나왔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손해보험사들한테 손보율이 더 낮아져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수가 장기 위험 손해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러한 흐름을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이미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죠. 그동안에 장기 위험 손해율이 올라갔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많았기 때문에 좀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일단 방문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고 의사들도 조금 과잉 진료를 좀 이제 자제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제가 일반화해서 뭐 의사들이 다 이제 과잉 진료를 한다라는 그런 그건 의미는 아니고, 아니지만 예. 일부 뭐 행해졌었던 그런 관례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방역이라는 거, 개인 위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여타 질병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한테는 뭐 수익성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네. 내용이죠, 사실은. 네. 그죠?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네. 네. 이건 정해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정해진 뭐 순서로 가겠습니다. 증권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12월 달부터 조정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네, 올해 말부터 조정 유동성 비율 규제가 이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조정 유동성 비율 규제가 무엇이냐면은 원래 증권사들은 유동성 규제에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라고 하면은 결국에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원래의 유동성 비율은 3개월 내 부채 대비해서 3개월 내 자산이라는 이제 공식으로 계산이 되었고 네. 원래는 100%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 유동성 비율이라는 규제는 이 3개월 내 부채 플러스 우발 채무 대비해서 3개월 내 자산을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럼 이 우발 채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대출이나 직접 투자를 이제 강행하는 프롭 쪽에서 네.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IB도 있지만 이제 증권사가 어떤 기업이 이제 그 돈을 땡기려고 할 때, 네. 대출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을 저희는 우발 채무라고 부르는데 떼일 수 있는 돈. 네, 이거는 근데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집행을 하는 금액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만약에 이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증권사가 직접 돈을 쏴주는 그런 약간의 이제 신용 공여 같은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졌었을 때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정 유동성 비율에다 합산을 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다가 네. 작년 이맘때쯤에 부동산 PF 규제가 나오면서 이 채무보증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부동산 PF가 다 이렇게 채무보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증권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네. 이걸 3개월 내 유동성 자산을 늘리던가 그럼 조달을 더 해야겠죠. 아니면은 부채를 줄이던가 결국에 이제 부채를 상환을 하던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우발 채무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발 채무를 줄이게 되면은 증권사가 그 과정에서 신용 공여를 하면서 받았었던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좀 봐야 될. 네. 네. 이게 원래 규제 자체는 있었던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이제 뭐 그 영업령에 어떠한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화는 그 규제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이게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관리 감독을 더 심화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만일에 대비하는 거니까. 조정 유동성 비율 규제에 따른 증권사별 영향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가 규제 범위인 100%를 준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평균이 한 110% 내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게 약간 증권사들의 목을 조이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이제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 기준으로 약 3에서 4%포인트 정도의 ROE 개선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그 한도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사회면의 기사들 보면은 이제 특히 부동산 관련된 경제면 기사겠지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갭 투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공여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증권사에도 아마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내년도에 어떨까요? 뭐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환경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유동성 환경이 계속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막 금리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조달 코스트도 낮고 그리고 또 증권사의 이제 미수 신용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네, 그런 것들이 내년도 환경은 좀 어떨까 이게 궁금하긴 해요. 네. 내년도 사실 저희는 유동성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뭐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네. 뭐 주식시장 세제 개편이라던가 혹은 뭐 뉴딜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그동안의 그 부동산에 좀 집중되었었던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00에서 2,700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1,0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보니까 거의 600까지 왔는데, 2,600포인트에 네.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상단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유동성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팬데믹에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이제 내년에는 IT 섹터 쪽에서도 좀 더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내년 시장도 좋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제가 20.6조 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는 약 4.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밴드는 시장 전략팀, 스트레치스트 쪽에서 제시를 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미연 연구원은 증권업 환경을 쭉 봤을 때 유동성 비율이라든지,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내년에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 증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지금 뭐 양도세 차입과세는 일단 쑥 들어갔어요. 네. 한번 접었는데 증권거래세들 좀 인하할까요? 계속 된다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뭐 계속 네, 가능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가능성 계속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좀 사실 시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뭐 양도소득세를 걷고 뭐 거래세를 내리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네.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액은 한 22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 감소액은 한 23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정부에서 더 걷어가는 세금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이제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똔똔이라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이 유동성 자체를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빅 이슈가 되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조금 유화적 스탠스 내지는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 네. 그래서 이제 거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증시 부양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시는군요.
또 하나의 이제 변수는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복병적인 신생아들이 복병적? 하여튼 슈팅 스타, 뭐 카카오페이, 예, 토스 네. 이런 데가 증권업 진출을 하잖아요. 네. 이건 증권업 전체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가 한 56개 정도 되는데요. 56개. 예. 네. 그 중에 지금 2개가 더 나온다고 보면은 시장 상황은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디지털 그리고 혁신인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증권사들이 취약하다면 취약하다라고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증권사들에게는 조금 위협적인 요인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온라인화를 하겠다는 거는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다 온라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주식 예전에는 거래하러 막 이렇게 전표에다가 주식 몇 주 사서 이렇게 하고 네. 창고에 있는 직원한테 주고 그랬는데 맞아요. 급행료라 그래서 뒤에다 또 돈 조금 줘가지고 옛날에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전산 온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차별화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았었던 금융 서비스를 정말 아예 새로운 형태로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증권사들은 그런 서비스를 못 하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들에 좀 이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던가 토스 증권이 아무래도 이런 신규 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이제 신뢰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증권사에 돈을 맡겼을 때 돈을 떼어먹힐 가능성이 있느냐 혹여나 무슨 없느냐. 일이 생겨서. 네, 혹은 어떠한 이제 상품을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손실 가능성은 있겠지만 원금이 정말 다 날리느냐 아니면 일부는 이제 가지고 있더라도 좀 이제 수익률이 뭐 예상 수익률 자체는 좀 높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투자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랙 레코드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신규 가입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증권사들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때문에 기존의 증권사들이 앞으로는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영업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PF 쪽에서 규제가 들어가면서 조정 유동성 비율 규제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컨셉 하에서는 결국에 기존의 이제 피비스라고 하는 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받는 그런 네. 이제 그 전통적인 사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기존의 이제 시스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해야죠.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증권업종 내에서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최선호 종목 네. 무엇이 있습니까? 탑픽으로는 지금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른 증권사들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업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장 큰 적인 이제 가장 큰 강점이 사실 이제 이익 안정성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비스에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익 민감도가 높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롭 쪽에서 이제 주식 쪽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더 민감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쪽에서 MS가 현재 3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큰 이제 브로커리지 사업자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PER 기준으로는 한 뭐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네, 키움증권이요. 키움증권이.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시가총액이 한 3.5조에서 3.8조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서 약 33.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최소 뭐 9조 원의 가치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컨셉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만 해도 3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3.5조 원이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